건설업은 나도 어려워서 내가 개인 직영공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인이나 어떠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축사를 하나 짓고 싶다. 우리 집 옆에다가.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못 짓잖아요. 누구 근로자를 쓴다거나 누구를 고용한다거나 도급을 준다거나 그러겠죠? 그 개인 직영공사, 그 개인 직영공사에도 적용을 시킨다. 그럼 원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안 해줬다. 옛날에 안 해줬다는 거죠. 건설 기술인이, 건설 사업자가 아니잖아. 이 개인은. 그렇죠? 그 산재보험을 적용 안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근데, 이런 경우라도 솔직히 축사 정도 짓는 건데, 대우건설 뭐 입찰해가지고 이렇게 지을 거 아니잖아.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경우까지 적용 제한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부분도 좀 봐주자. 이런 의미.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 집이 정원사가 있어요. 좀 큰 집이야. 좀 사는 집인데, 정원사가 있는데, 어, 축사를 짓고 싶은데, 일용 근로자 한 명을 어, 채용해서 이 정원사하고 같이 짓게 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원사는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축사를 짓다가 사고가 났어, 정원사가. 이게 추락을 했다. 산재 적용이 돼요, 그 정원사는? 안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돼요, 그때는. 그때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용인도 공사 기간 동안은 적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적용 안 되는데, 가사 사용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솔직히 우리가 뭐 상담 오시는 분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당연히 모르시죠. 그냥 어떻게 하지라고 오시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절반만 알고 있다면, 개인 직영공사 당연히 대저라고 하는데, 정원사요? 잠깐만, 그거 시행령 2조에 가사 사용에는 안 되는데, 그분은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겠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동안에는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정원사 할지라도. 그 내용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 건설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큰 맥만 짚고 갑시다. 이렇게 확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편의상 봐주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노무법인 권익에서 권익에서 어, 우리 이 사무실 바로 앞에다가 상담실을 조그맣게 부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담실 부스를 뭐 좀 거창한 얘기지만 공사를 해야 돼. 응?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임반장하고 어, 김동훈 주임을 시켜서 여기 공구리 쳐가지고 좀 잘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어. 시멘트 포대 들다가 아 사고가 났어요. 그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원래대로라면은 건설 공사하기 때문에 건설업 신고하고 볼트 보험료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노무법인 권익 소속의 근로자 직원이고 그 앞에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 농업의 산재 권익의 산재란다. 농업 권익의 기존의 산재보험으로 흡수 적용시켜 줄게. 이게 직영건설공사 특례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주로 뭐 일반적인 제조 사업장에서 공장 부지가 있는데 필요한 공장을 하나 더 짓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겠죠. 어. 이게 바로 직영건설공사 특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건설 사업자에게 만약 맡겼어. 그 상담 부스를. 건설 사업자한테. 근데 그거는 직영이 아니잖아, 더 이상. 아까 우리 직영의 의미를 배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직영이 뭐예요? 직접 하거나 건설 기술인에게 전부를 도급하는 거지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예요.
건설 사업자에게 만약에 우리 상담 부스를 도급해서 줬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한테 흡수를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건설업 도급이 되는 거야.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건설 사업자는 당연히 면허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만큼 자본력이 있겠죠. 그죠? 건설 기술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여력이 크잖아요. 팀 단위로 움직이는 반장님, 모야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영세하고 약한 대상에 대해서 국가가 좀 개입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사업자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보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온당하느냐라는 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사업자 대 사업자니까 우리 건설업 비즈니스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도급 계약해서 별도로 건설 보험료. 통상 우리 도급 계약할 때 계약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재비, 인건비, 뭐 노무비, 뭐 설계비 해서 마지막에 산재 보험료까지 다 책정이 돼요. 그렇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별도 산재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통상 근데 큰 공사는 건설 사업자한테 하고 조그만 거는 기술인에게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 어렵지 않죠. 어. 또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특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특별히 정해놓은 예외.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조업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에서 그 샤시, 샤시를 만드는 뭐 KCC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통상 샤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설치까지를 해줘. 어? 통상 그래요. 안 그런 사업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그 기사님이 설치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우리 KCC 공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그 샤시를 갖고 A라는 건설 현장 가서 설치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KCC 소속 근로자니까. 근데 누가 사업자 하냐는 거야. 책임있는 누가 사업자 하냐는 거야.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서는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우리 노무법인 건익에서는 뭐, 근로자 산재에 관한 일을 주로 많이 할 텐데, 솔직히 그분이 보상만 받으면 됐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될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당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입체적으로 상황을 조망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1차원적인 상담만이 좋은 상담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산지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휴직을 해야 되고 사직서를 쓰는 게 맞나요? 그러면 내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고 언제 휴가를 써서 산재 신청을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담자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해야 될까? 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가 와서 이 KCC 사업주가 와서 이게 우리 직원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래저래 해서 적용은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 이 경우에는요. 기존의 KCC 공장의 산재 보험료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록 설치라는 행위 자체가 건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건설업 별도의 건설업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KCC 공장의 산재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흡수 적용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노무 자문도 한번 해보실래요? 혹은 뭐 그러던가. 그럼 우리 근로자 산재 처리는 노무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해 놓겠습니다.
탁수금도 제가 다 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산제품 설치 특례입니다. 별도로 건설업 보험료 가입 안 해도 되고 KCC 사장님 기존에 있던 보험으로 처리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살았다. 어?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들은 따져오면 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니 직접 설치하는 거니 도급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니 이런 내용들을 그 중간에 살펴보는 겁니다. 뭐 사례를 하나 더 보면은 이 사례도 사이버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간판이네요. 어, 농업인 권익에서 이제 사무실을 옮기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간판도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간판, 좋아. 간판 달아야 되는데, 간판 제조업자하고 얘기를 해.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납기는 언제까지 해주시고, 가격은 어떻게 해서, 오케이, 계약 합시다. 했어요.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간판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벽면에 타일도 같이 붙여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미끄러지니까 간판이. 그런데 설치 공사하고 타일 부착 공사를 우리 권익에서 도급 계약에서 시공을 한다고 쳐보자. 상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적용 사업장이 달라져요. 어떤 경우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사실관계를 하나만 더 정정합시다. 발주자가 농업업인 권익이고 지금 인테리어 하는 공사가 원수급자 B고 제조업체 C가 간판 사장님이야. A가 권익, B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 사장님, C가 간판 사장님. 이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예시 2는 자, 간판을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설치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간판 사장님. 그리고 그 인테리어 사장님은 자기가 아는 간판 사장님을 수소문해서 CC 당신이 합시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럴 경우에는 선제보험 책임이 권익한테 있나요?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있나요? 누구한테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아직 머리에 개념이 잘 안 올 텐데 이런 경우에 생산제품 설치 특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간판 사장님한테 기존의 산재보험료 간판 사장님 죄송합니다. 간판 사장님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설치하다 사고가 났죠. 그러면 간판 사장님이 기존의 간판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적용시켜서 흡수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 C라는 간판 사장님이 자기가 근로자가 없는 거야. 설치할 수 있는 전문 근로자가.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설치 전문업체 D 사장님 산하의 근로자 D 사장님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 D 사장님은 자기가 이제 채용한 근로자한테 네가 설치해라. 간판은 C가 만들었지만 설치는 D의 근로자가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설치가 아니죠, 이때는. C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직접 설치한 게 아니라 도급을 준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개념 하나를 더 잡고 갈게요. 여기서 개념 하나를 더 잡고 가면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김희준 의원 임금 지급의 책임이 이제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원수급인 이제 발주 원수급인 그냥 하수급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임금 지급의 책임이 누가 얘기했어요? 근로자에 대한.
1차적으로는 어, 바로 위에 수급인한테 어. 있고, 근데 그 수급인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연대 책임, 그죠? 네. 비슷해요, 산재도. 산재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건설업상 원수급인이 산재법상 책임 있는 사업주다. 하수급인이 아니라. 그러면 예시 2에서 보면은 아까는 이 샤시업 간판 사장님 산하의 근로자가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직접 적용시켜 버리면 되는데 건설업이 아니라 이 경우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생산제품 설치 특례는 직접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급을 주면 안 되고. 그러면 특례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특례 자체가 무너지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원칙대로 가자면 그럼 봅시다. 원칙대로 보면은 자, 우리 권익에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간판 설치해 주세요 부탁했는데 간판 사장님은 또 시사장님 당신이 만들어 설치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C는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설치는 딴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D한테 부탁을 했어.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재법상 책임 있는 사업주가 누굴까요? 이런 상담들이 온다. 되게 복잡하죠.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카오스일 겁니다, 다들. 누굴 것 같아? 찍어도 된다. 사지선다네. C. 네, C일 것 같습니다. C.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어려워요. 건설업이 기본적으로 관계가 파악하는 게 어려워. 우리가 생산제품 설치 특례를 배웠어. 생산제품 설치 특례는 제조업이 별도로 건설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당신의 제조업에 원래 산재보험료 내잖아. 노무법인 권익이 원래 산재보험료 내니까 당신의 사업장 혹은 노무법인 권익에서 흡수 적용해버려. 그게 특례인 거야. 그게 특례야. 특별히 봐줄게.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장 확대 적용하니까 추세가 트렌드가 갑시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건이 있는 거지. 어떤 요건이냐?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설치를 해야 돼. 도급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도급을 주면 그 순간 특례는 깨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특례가 깨지면 원칙대로. 원칙은 뭐냐? 수차의 도급이 건설업에서 수차의 도급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주는 원수급입니다. 이 용어를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자, 요것만 하고 한번 씁시다. 내용이 어려워. 발주자가 있어요. 도급인이라고도 하죠. 도급인. 이 발주자가 공사를 하고 싶어. 토지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응? 등등등등 뭐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하고 하기로 했어. 그 대우건설이 원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수급인인데 1차 벤더라는 거죠. 근데 대우건설이 아파트 다 짓나요? 못 짓잖아요. 샤시는 누가 해야 되고 시멘트는 누가 부어야 되고 철골 작업은 또 누가 해야 되고 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수급인. 수급인. 하도급. 하도급이라고도 하고 또 수급이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중간 단계에서 뭔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 혜택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가입정보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산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산재법상. 책임이 있다는 소리는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낸다는 소리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거 이해됐죠? 어렵나요? 이 예시를 괜히 넣었나? 자, 발주자가 권익에서 인테리어 사업주에게 간판해주세요. 간판 사장님 내가 만들게. 근데 설치는 D가 해. D가 사고가 났어. 그럴 경우에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다. 원래 원수급인한테 있는 건데 특별히 특례니까 얘한테 적용시키게 해준 거야. 얘가 예외인 거야. 원칙이 얘예요. 원칙. 자, 한 번 더 꼬아볼까? 한 번 더 꼬아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마지막 권익에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판 공사하고 타일 공사도 합시다. 근데 이 B 사장님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판 공사는 C한테 맡긴 거야. 근데 직접 설치했어요. C가. 그리고 타일 공사는 다른 제4의 3의 D라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맡겨.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C에서 C 소속 근로자가 간판을 설치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A, B, C, D 중에 누가 책임이 있는 사업주예요. C. 확실해? 진짜로? 맞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거 타일 공사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상단 부수를 또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D가 상단 부수를 하다가 D에서 만약 사고가 났어.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B. 맞습니다. B가 책임. 왜? 원수급인이니까. 이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업에서 어려운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특히 건설업은 이제 요 한마디만 하고 일단 쉴게요. 그 산재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이렇게 누가 산재법상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건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따른 그러면은 위로금은 어떻게 또 우리가 산정하고 대처를 해야 되냐,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이 합의라는 거는 공상과는 구분되는 합의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공상이라는 건 법률 용어도 아닌 것이고 소위 말해서 산재 은폐의 다른 이름인 거죠. 예전에는 이 건설공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왜 비일비재했느냐면은 특히 이제 그 관급공사에서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공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봐야 되고 신용 평가도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산업 안전에 대한 그래서 PQ 지수라고 하는데 얼마큼 재해율이 발생이 낮은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산재 처리하게 되면 기록에 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큰 건설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아주 경미한 사고예요. 그냥 삐끗했어. 근데 이걸 만약 산재 처리하는 것보다 산재 처리했을 때 관급공사에서 입찰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게 몇십억, 몇백억이라면 이 근로자한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주는 게 낫지.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연했었고 산재 은폐가 심했었구나. 요새는 산재 은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잖아요. 처벌이.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합의를 시도하시는 사장님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거니와 사장님 사업장의 어떠한 그
이후에 이제 이 불이익 관점에서 따져봐도 만약에 그 근로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공상을 받아가서 잘 해결되면 되는데 이후에 병이 재발했다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 그때도 또 공상해 주실 겁니까? 만약에 공상 처리받고 산재보험 산재 최초양 청구를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벌과 그때 보험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